안녕하세요. 결혼해서 행복을 찾으려다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40대 남자입니다.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신성한 결혼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인간들이 꽤 많더군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인간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그때 저를 구해준 구세주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됐을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던 제 사연, 잠시 시간을 내어 들어봐 주시겠어요? 전 어릴 적 교육열이 강하신 부모님 아래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진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업가셨고 어머닌 함께 아버지의 회사 일을 하셨어요. 어머닌 그래도 평범하셨는데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을 많이 괴롭게 만드셨죠. 너 중간고사 성적이 왜 이래? 지난번보다 평균 2점이나 떨어졌잖아.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성공할래? 당장 회초리 가져와. 아버진 제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농땡이를 피운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회초리를 들거나 화를 내셨어요. 놀지도 못하고 처박혀 있어야 했던 학원과 독서실, 제 방의 책상 앞이 저는 점점 끔찍해졌습니다. 심지어 전 평범했던 동생에 비해 성적도 늘 전교권 5손가락 안에 들던 상위권이었기에 아버진 절 가장 엄하게 휘어잡곤 하셨죠. 결국 중3의 어느 날 너무 괴로웠던 전 가출까지 감행하게 됐어요. 야, 엄마, 여기 내 자리야. 어린 것이 왜 벌써부터 이런 데 나와서 노수 그래? 저리 가. 추워 죽겠는데 애 어른이 어딨어? 그때 절 찾아 헤맸던 부모님의 손에 끌려오기 전까지 전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친구들의 집에도 안 갔던 전 한강에서 노숙을 사흘이나 했었거든요. 결국 집으로 끌려왔던 전 아버지께 고된 회초리질을 당할 각오를 하곤 눈을 질끈 감았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오열과 따뜻한 포옹이더라고요. 이놈아, 아무리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도 그렇지 집을 나가면 어떡해? 네 친구들도 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고 네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봐 이 아버지랑 네 엄마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알아?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공부하기 싫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가출까지 했겠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어. 그날 아버진 제게 처음으로 사과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곤 가난했던 자신이 어떤 멸시와 무시를 받고 살았는지,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못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 또 그 시간 동안 내조와 더불어 함께 사업까지 도왔던 어머니께는 얼마나 미안해했었는지 등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성공에 집착하셨는지 어린 마음이나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재윤이 또 공부하러 독서실 가니? 밖에 추운데 오늘은 그냥 쉬지 그래. 이 아버지랑 통닭이나 사서 뜯어먹을까? 아니에요, 아버지.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죠. 통닭은 어머니랑 현영이랑 드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날 이후 저와 동생에게 저만큼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으니 공부가 또 재미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강압이 싫었던 거지 공부 자체를 싫어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이번엔 자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그 결과 치대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엔 여유가 없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지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치과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다 저는 자연스레 치과 의사로서의 꿈을 키웠던 거죠. 부모님 노후의 치아 건강은 제가 직접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에서요. 미안하다, 재윤아. 부모가 돼서 이 아버지가 자식의 꿈을 더 크게 펼쳐줬어야 했는데 너에게 참 면목이 없구나. 치대 졸업 후 공중보건의 시절을 거쳐
저는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치대 동기들은 대학 졸업 후 바로 페이닥터 시절을 거쳐 개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보다 더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문의 자격증을 딴 후 저는 꽤 규모가 있던 치과에 페이닥터로 취업했죠. 그때 아버진 제게 많이 미안해하셨는데 그건 그로부터 1년 전 몇 해간 위태로웠던 아버지의 사업이 결국 무너졌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며 치대에 진학한 아들을 늘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버진, 제가 전문의를 따면 꼭 치과를 개업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해하는 아버지를 보니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버지. 어차피 치과 차려주신다고 해도 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절 뒷바라지 해주시고 대학 학비도 다 대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 제가 치과 의사가 된 건 다 아버지랑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 오히려 저와 동생을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취업을 하자마자 머릿속에 복잡한 문제가 사라졌던 전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현영아, 나 어머니 아버지께 가게 같은 거 하나 차려드릴까 봐. 가게? 무슨 가게? 글쎄, 그건 부모님이 정하시는 게 좋겠지만 좀 깔끔하고 정갈한 식당 같은 곳이 좋지 않겠어? 어머니 워낙에 손맛이 좋으시고 아버진 경영이나 재무 쪽에 빠삭하시잖아. 물론 어머니가 주방에 계시고 아버진 서빙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일할 직원은 필요하겠지만 말이야. 그때 전 레지던트 시절에 안 쓰고 꼭꼭 모아뒀던 돈을 전부 들여 부모님께 가게를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와 동생은 우리 둘 다 이제 두 분을 부양할 수 있는 어엿한 사회인이니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고집스러우셨죠. 아무리 사업이 망했다고 한들 우리가 왜 이 젊은 나이에 노냐. 이제 고작 60이 넘었는데 우린 자식들에게 짐 될 생각 없으니까 그런 말 말거라. 하는 말과 함께 두 분은 구직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 구직이 쉽진 않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동생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IT 회사를 다니던 동생은 좋은 생각이라며 자신도 절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들은 부모님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키워주신 은혜를 하나씩 갚아나가고 싶다던 우리의 말에 눈가를 붉히며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죠. 두 분은 오랜 고심과 현장 답사를 다닌 후 깔끔한 인테리어의 갈비찜 가게를 차리셨어요. 그렇게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셨던 부모님은 이젠 정장 대신 앞치마를 입게 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리로 앉으세요, 손님. 밖에 많이 더우시죠? 에어컨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말씀하세요. 자, 시원한 물부터 드시고 주문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던 건 아버지께서 서빙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평소 말수가 적으셨던 분이 생글생글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찌나 놀랍고 가슴이 뭉클하던지요. 어머니께 주방을 맡긴 아버진 홀과 카운터를 종횡무진하며 눈썹이 휘날리도록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와 동생 또한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니 정말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오래도록 대표 자리에 계시던 분이 자존심을 세우기는커녕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요. 그렇게 가족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가게는 대박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오히려 부모님께 더욱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저와 동생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야, 재윤아, 넌 장가 안 가냐?
독신주의야? 독신주의는요. 아니에요, 선배. 저도 결혼하고 싶죠. 근데 제가 매번 집이랑 직장만 오가다 보니까 누굴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아직 30대 후반이니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겠죠. 몇 년간의 페이닥터 생활을 하던 중 저는 한 모임에서 오랜만에 치대 선배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선배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됐어요. 우리 나이가 임마 그렇게 마음 편한 소리를 하고 있을 나이는 아니야. 그러다가 너 진짜 좋은 여자 다 놓친다. 야, 너 내가 중매로 결혼한 거 알지? 내가 그 중매쟁이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 선 한번 봐볼래? 판사, 의사, 검사 같은 전문직들만 찾아서 좋은 조건의 여자 중매시켜주는 사람인데 꽤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나봐. 지금 무지하게 깨볶으면서 잘 살잖아. 중매요? 솔직히 내키진 않네요. 물론 나이가 나이니 서로 조건을 안 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조건만 우선시되는 자리 아닐까요? 전 환경보단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데. 이 엄마, 그렇게 다 가려가면서 만나면 너 절대 결혼 못한다. 나가봐서 아닌 것 같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리고 나봐. 중매로 만나도 나처럼 사랑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해. 고민 끝에 전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안의 장녀라는 2살 어린 여자를 만나게 됐죠.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던 그 여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이더군요. 예의상 물어본 일에 대한 질문에 그 여잔 아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설명해가며 열정을 보이더라고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선자리가 아니라 업무적인 미팅 자리에 나온 것 같네요. 물론 전 치과 의사라 업무적으로라도 이런 자리를 가질 일은 없겠지만은요. 죄송해요. 제가 워낙 일밖에 모르고 살아서 일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신이 난다니까요. 제 얘긴 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이젠 재윤 씨 얘기 해볼까요? 재윤 씨는 왜 치과 의사가 되셨어요? 그 여잔 머쓱해있지만 자신의 아버지 회사여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제 눈엔 오히려 멋있어 보였습니다. 전 어느 정도 호감이 갔던 그 여자의 질문에 제가 왜 치과 의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곤 집안 형편이 넉넉해 보이던 그 여자에게 솔직하게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전 직업이 좀 좋다 뿐이지 집안 사정은 미영 씨의 집에 비하면 많이 기웁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런 얘기 먼저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해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집안 배경이나 직업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이야 자기 밥벌이를 직접 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성품 아니겠어요? 그때 그 여잔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웃었습니다. 들어보니 그 여자 또한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았다기보단 자기 아버지 손에 떠밀려서 나온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일에만 빠져 사니까 아빠가 절 걱정해서 중매쟁이한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전 조건만 보고 누구 만나고 하는 거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빠 부탁이니 그냥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재윤 씨처럼 괜찮은 분을 만날 줄을 몰랐네요. 솔직히 저 인간적이고 솔직해 보이는 재윤 씨가 마음에 들거든요. 말투는 당차 보이면서도 웃는 모습은 수줍던 그 여자가 그땐 참 예쁘고 또한 멋져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린 몇 번을 더 만난 후 진지한 인연을 시작하게 됐어요. 만나보니 여자친구는 집안 형편에 비해 씀씀이도 많이 검소하고 마음씨도 훨씬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번번이 회사 앞까지 오게 해서 자꾸 야근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괜찮아.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뭐. 미영아, 이 청년이 요즘 네가 만나고 있다던 사람이야? 맞다. 오빠 인사해. 여긴 우리 회사 대표님이자 존경하는 우리 아빠.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오빠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시켜 준다고 해도 궁금하다면서 나 야근 끝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신 거 있지?
퇴근도 안 하고. 아버님이시라고?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너무 얼어붙지 말게. 그냥 순전히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런 거니 말이야. 저녁 먹으러 간다고 했지? 여기 근처에 일식 잘하는 집이 있는데 같이 가면 어떤가? 내가 한턱 쏘겠네. 아빠, 사람 불편하게 진짜 왜 그래? 오빠, 거절해도 돼. 그냥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자. 아니야, 난 괜찮아. 좋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연애를 하며 저는 바쁜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자친구 아버님의 회사 앞도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뵙게 된 여자친구 아버님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 해프닝도 겪으며 우리 사이는 점점 두터워져 갔죠. 그렇게 1년가량의 연애 후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자네가 결국 내 사이가 되는구먼. 반갑네. 우리 앞으로 한 가족으로서 잘 지내보세. 난 자네가 아주 마음에 들어. 나중에 우리 미영이랑 결혼한 뒤엔 내가 한 3층짜리로 번듯한 치과도 차려줌세. 아닙니다,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남자가 됐으면 자기 손으로 자기 앞길 정도는 개척해 나갈 줄 알아야죠. 전 저희 아버지처럼 제 손으로 하나씩 뭐든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미영을 고생시키진 않을 테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여보, 우리가 맞사일 정말 든든한 사람을 들이게 됐네요. 재윤군, 아니 김서방, 앞으로 우리 미영이 정말 잘 부탁하네. 우리 미영인 어릴 적에 몸이 유독 약해서 내가 정말 노심초사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 그런 우리 딸을 자네처럼 좋은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예비 처가의 첫 인사를 갔던 날의 분위긴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치과를 차려주겠다던 예비 장인의 말을 거절한 절, 예비 장인 장모님은 오히려 기특하게 보며 좋아해 주셨어요.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던 처제 또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아이고, 그냥 앉아있어. 손님이 무슨 집안일을 거들려고 해. 그냥 접시 옮기는 것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이야 손님이지만 앞으로는 가족이 될 사이잖아요. 어머님, 저 이거 간 한번 봐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잘하시니까 가게가 잘 된 건가 봐요. 저 다음에 갈비찜 먹으러 놀러 가도 되죠? 이후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여자친구는 굉장히 살갑고 부침성 있는 모습으로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게다가 언제 저희 부모님과 연락처를 교환한 건지 여자친구는 저도 없이 부모님의 가게에도 놀러도 갔더라고요. 사정이 있어 반차를 쓴 김에 들렀다면서요.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갈비찜을 얻어먹었다던 여자친구의 연락에 놀라서 달려간 전 부모님과 함께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오빠 왔어? 난 너무 맛있게 먹은 갈비찜 값을 하고 있었어. 끝까지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하셔서 말이야. 근데 나 앞치마 완전 잘 어울리지? 예, 재윤아. 얼른 미영이 좀 알려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래도 끝까지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구나. 아유, 애가 어쩜 저렇게 착하고 싹싹한지 원. 부모님은 여자친구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여자친구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시댁이라면 무작정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던데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후 우린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마친 뒤 비교적 빠른 몇 달 뒤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전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에 대출을 약간 껴서 적당한 신혼집을 계약하기도 했죠. 잘 사는 예비처가에서 왜 돈을 안 보태주냐고 가까운 지인이 묻기도 했지만 전 애초에 처가에서 준다고 한들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모아둔 돈만 해도 적지 않았고 자수성가하신 아버지 본받아 저도 제 힘으로 스스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여자친구도 그런 제 의견을 적극 존중해 주었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이것저것 준비하던 와중 우린 축가를 불러줄 사람도 정하게 됐습니다. 축가는 제 지인 쪽에서 1명, 여자친구 쪽에서 1명씩
총 2명이 불러주기로 했어요. 그때 제 축가는 여자친구도 이미 몇 번 봤던 친한 친구가 불러주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는 사촌 오빠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빠네 외아들인데 나랑 어릴 적부터 유독 친했어. 저번에 오빠 결혼식 땐 내가 축가를 불러줬었거든. 그랬더니 이번엔 자기가 꼭 축가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때 처음 사촌 오빠의 존재를 알게 된 저에게 얼마 뒤 여자친구는 그 사촌 오빠를 직접 소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사촌 오빠 윤충현입니다. 자자, 우리 예비 사촌 매제 제 술 한 잔 받으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축가 해주시기로 한 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는요. 이미 미영이도 제 결혼식 때 다 해준 건데요. 제가 나이도 아랜데 그냥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그럴까 그럼? 미영아, 우리 사촌 매제 성격이 참 시원시원하네. 매제, 모쪼록 우리 미영이 행복하게 만들어줘. 우리 미영이 진짜 착하고 괜찮은 애인 거 알지?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만나서 술 한잔 하자고. 사촌 형님은 술도 말술에다 성격도 호쾌한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진탕 마시긴 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망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저는 장인 장모와 마주보고 서서 저희 부모님 옆에서 열심히 하객들을 맞았죠. 사촌 매제 결혼 축하해. 미안한데 우리 집사람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어. 대신 내가 축가 아주 열심히 불러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충현이랑 김서방 이미 서로 아는 사이가 됐어? 네, 작은아버지. 저번에 만나서 이미 술 한잔 했었어요. 작은아버지 못 본 새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네요. 이놈의 자식이 작은아버지를 놀려? 아무튼 이놈이 그 개구진 성격은 다 커서도 변하지 않는구먼. 아무튼 와줘서 고마워. 너희 부모님은 진즉에 와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 얼른 들어가 봐. 그때 전 반갑게 축하 인사를 건네준 사촌 형님과도 기쁘게 인사했습니다. 사촌 형님은 장인 장모와 처제와도 반가운 듯 인사를 한 뒤 식장으로 들어갔죠. 결혼식이 시작된 후 들어보니 사촌 형님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더군요. 그 감동스러운 노래가 끝난 뒤 형님은 이런 덕담까지 건네줬어요.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응원해줄게. 결혼 축하해. 정말 모두의 얼굴에 웃음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사진까지 다 찍은 뒤 저와 아내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는 연회장에 가서 인사도 하고 간단하게 식사도 했죠. 이후 대부분의 어른들이 먼저 돌아가신 뒤 저는 아내와 뒷정리를 하고 장소를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우린 30명 정도 되는 가까운 친구들과 젊은 지인들만 모아 근처 술집에서 피로연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여보. 뭐? 여보? 우와, 괜히 듣기 너무 좋은데? 우린 이제 부부니까. 아무튼 나 친구들이 불러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피로연장으로 출발하기 전 아내는 잠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겠다며 저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저를 은밀하게 부르더군요. 김재윤 씨, 잠깐 드릴 말이 있으니 저 좀 따라오시겠어요? 네? 누구신데 갑자기 절 끌고 가세요? 이거 놓으세요. 제발 절 믿고 잠시만 와주세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더니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던 그 남자는 다짜고짜 제 팔을 끌고 굉장히 구석진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당황해하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면서요.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증이 일었던 전 우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첫 마디부터 제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겠다고 절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김재훈 씨. 전 이민철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그쪽하고 결혼한 윤미영과
정확히 1년 반 전에 결혼식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었지만 전 그 여자의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뭐요? 남편이요? 네, 윤명 그 여자가 이미 결혼했었다는 거 모르셨죠? 오늘 축가 부른 남자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촌 오빠라던데요. 역시나 예전에 그 여자랑 그놈 저한테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쪽도 예전에 저처럼 속으신 겁니다. 그 남자가 바로 윤명의 첫 번째 남편이었다고요. 뭐라고요? 믿어지지 않는 그 남자의 말을 듣는데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더라고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민철 씨는 입을 떡 벌리고 있던 제게 웬 사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건 아내가 웬 아이를 안고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아내의 사촌 오빠였던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뒷조사했을 때 그들이 다정하게 식사하고 있던 현장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뒀던 거예요. 박충영 그 남자가 바로 그 여자의 첫 번째 남편이고 그 앤 윤명 그 여자와 그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분명 자기 이름을 예전 저에게처럼 그쪽에게도 윤충현이라고 말했었겠죠? 하지만 그놈 성은 윤이 아닌 박씨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랑 그 여자가 결혼했던 날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철 씨가 내민 사진 속엔 민철 씨와 아내가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아내가 된 미영이가 원래 결혼을 2번이나 했었고 애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남편이 그 사촌 오빠였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 처가 식구들은 그 남자를 친척처럼 대하고 인사했었어요. 혼란스러우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집 식구들 죄다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아마 오늘 참석한 그쪽 하객들은 모두 하객 알바일 겁니다. 다 연기라고요. 혹시 그 아빠란 사람이 사업한다고 하고 엄마란 사람은 애를 애지중지 키웠네 어쩌네 하지 않았습니까? 여동생은 디자인을 한다고 하고 윤명 자신 아빠 회사를 다닌다고 하고요. 막 이래도 열성적인 사람 같았죠? 하객 알바의 사기꾼이요? 네, 맞아요. 이 사기꾼 놈들 어쩌면 레파토리 하나 안 바꿨지? 재윤 씨,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인간들 저한테도 완전히 똑같이 거짓말했었어요. 사업은 개뿔. 그 집 아빠란 인간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백수 사기 전과범이에요. 당연히 윤명 그 여자가 자기 아빠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그 집 엄마란 여잔 고작 4년 전에 재혼한 새엄마고 윤명 동생은 디자인은커녕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고 다니는 역시나 백수예요. 그쪽은 저한테처럼 철저히 그들에게 속은 겁니다. 민철 씨는 1년 반 전 아내와 결혼한 후 곧장 교묘하게 1억 3천이나 되는 돈을 뜯겼다더군요. 그때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혼인신고를 미뤘었는데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도 않은 어느 날엔 대뜸 헤어지자고 통보하곤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그놈과 헤어진 후 곧장 저를 소개받았던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민철 씨는 그때 사라진 아내를 수소문하며 뒷조사까지 하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 전 남편이란 사람하고 윤명은 빚 때문에 이혼을 했었더군요. 뭐 사업을 망했는지 주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당시 그놈은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하다 이혼을 선택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다시 눈이 맞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답니까?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다 돈 때문이더라고요. 아직 혼인신고를 다시 그놈이랑 안 했으니까 위장 결혼해서 돈 뜯어내려고 다른 남자를 물색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무서운 여자가. 그놈은 자기 애까지 난 그 여자가 그러고 다니는 걸 말리긴커녕 좋다고 지켜보면서 그 여자가 보내온 돈으로 빚을 갚았던 거고요. 모든 걸 알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십니까? 저뿐 아니라
저희 집 식구들 모두가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민철 씨는 이후 겨우 찾아낸 아내에게 소송을 걸어 돈이라도 되찾으려고 했었다더군요. 그때 법원은 민철 씨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민철 씨는 여태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수중엔 돈과 재산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서요. 아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잘 숨겨둔 것 같은데 제가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 그 뒤로 어떻게든 돈을 찾으려고 계속 그 여자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윤명을 쫓아다니다가 우연히 오늘 결혼식 하는 걸 제보받게 되어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제게 처절한 사정을 털어놓은 그 남자는 이내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구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전 오늘 여길 왔던 거예요. 그때 일로 전 돈도 잃고 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도 남겼습니다. 그러니 재윤 씨는 여기서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얼른 도망가세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저도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후 그 여자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동정심이 들어 우선 울고 있는 민철 씨를 일으켜 세워 위로해줬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 와중에 절 생각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철 씨, 괜찮으시면 저와 그 여자에게 개망신이라도 주러 가시죠.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요. 그렇게 민철 씨와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 보니 아내는 이미 친구들과 먼저 피로 현장으로 넘어가 있겠다는 연락을 제게 남겨놓고 떠난 뒤더군요. 친구는 무슨, 분명 그들도 하객 알바였을 것이 분명한데요. 저는 아내의 문자를 본 후 민철 씨와 함께 피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재윤이 왔냐? 여보, 어디 갔었어? 당신 한참 기다리다가 나 그냥 친구들이랑 여기 먼저 왔잖아. 야, 재수씨, 벌써 여보라니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부럽습니다. 먼저 그곳으로 와 있던 친구들은 시끌벅적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그 가운데서 가증스럽게도 아내는 세상 조신한 표정을 지으며 절 맞아주더라고요. 그래? 미안해. 그리고 기다리게 한 만큼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줄게. 뭐? 어머, 여보 뭐 준비했어? 아이 참, 나 사람들 많은 데서 이벤트 하는 거 별론데. 그래도 기대할게. 저는 그런 아내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준 뒤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일부러 마이크와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으로 피로연을 예약했었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선 전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선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신 것처럼 전 앞으로 아내와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야, 재윤아, 축하한다. 사람들은 그런 제게 응원의 말을 보내기도 하고 긴 말이 뭐가 이어지려나 싶어 집중하기도 하더군요. 그 와중에 아내는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즉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을 축하해 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짧았던 이 결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축의금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제가 알게 된 윤미영 이 여자의 실체는 모든 게 거짓으로 점철된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보, 아니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이벤트여도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장난? 뭐가 장난이야? 사업을 한다던 네 아빠가 사실은 사업은커녕 백수 사기 전과범이었다는 거? 그것도 아니면 어릴 적부터 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던 네 엄마가 고작 몇 년 전에 만난 새엄마였다는 거? 너희 집안 순 가족 사기단이잖아.
너도 애초에 네 아빠 회사를 다니긴커녕 사기 결혼으로 남자 돈 뜯어내는 꽃뱀이었다며? 뭐? 꽃뱀? 그래, 꽃뱀. 너 원래 결혼하고 애까지 있었다며? 그리고 빚 때문에 이혼한 뒤에도 그놈이랑 계속 만났었다며?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 아십니까? 이 여자 자기 전 남편이랑 계속 만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랑 위장 결혼해서 돈을 뜯어냈던 꽃뱀입니다. 그 돈으로 전 남편 빚을 갚아주곤 혼인신고하기 전에 냅다 피해자인 남자를 버려버렸던 악한이라고요. 이 여잔 그렇게 한 남자 한 가족의 마음을 짓밟곤 반성은커녕 저한테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전 남편이란 놈은 자기가 이 여자 사촌 오빠랍시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함께 농락하던 쓰레기입니다. 바로 저기 저놈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 충격 발언에 다들 경악을 하며 수군댔어요. 그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 와중에 뒷자리에 앉아있다 슬금슬금 도망가려던 아내 전 남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놈을 목격한 제 친구들은 냅다 달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놈을 끌고 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세댄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그만두세요. 그 사람 진짜 제 사촌 오빠라고요. 오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사실 확인부터 했어야지. 오빠 지금 다른 사람 거짓말만 듣고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거짓말? 나한테 너랑 저놈이랑 네 애랑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고작 1년 반 전에 네가 다른 남자랑 결혼식 올렸던 사진들이 다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너 진짜 끝까지 뻔뻔하구나. 저는 사람들을 향해 민철 씨가 줬던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뒷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았겠지만 사진을 본 앞사람들은 전부 탄식과 경악을 숨기지 못했죠. 전 이제 얼굴이 거의 보랏빛이 된 그 여자에게 또 다른 증거도 있다고 소리쳤어요. 또 다른 증거? 그게 뭔데? 나야 윤명. 잠시나마 네 두 번째 남편이었던 이민철. 오랜만이다. 그런 제 말과 동시에 등장한 건 뒤쪽에서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민철 씨였어요. 제 옆으로 다가오며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민철 씨를 보고 그 여잔 이제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더군요. 민철 씨는 그 여자를 노려보며 제게 건네받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김재훈 씨랑 똑같은 수법으로 저 여자에게 당해서 거액을 뜯겼던 남자입니다. 재훈 씨 말 전부 사실이에요. 저 여잔 저한테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뜯어내고 도망친 뒤에 곧장 재훈 씨란 치과 의사를 찾아내서 또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여자 저랑 결혼식 올린 지 1년 반밖에 안 됐었다고요. 야 윤미영, 너 나한테 돈 언제 갚을 거야? 어? 당장 내 돈 갚어. 네가 아무리 돈 없다고 발 빼며봐라. 내가 포기하나.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이렇게 엄한 다른 피해자 만들어낼 시간에 노동이라도 해서 내 돈 갚으란 말이야. 이민철 너, 네가 다 폭로한 거야? 그럼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네가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냐? 이 사기꾼아. 와, 저 여자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전 남편 빚을 갚아준다고 다른 남자들한테 사기치고 다닐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걸로 빚만 갚았겠어? 자기도 사치하고 다녔겠지. 세상에 요즘 믿을 사람 없다더니 내가 다 무섭다. 내 말이 저런 여자는 아주 천벌 받아야 돼. 저 여자뿐 아니라 사촌 오빠 행세하면서 축가까지 부른 그놈 있지? 그놈도 아주 몰매 맞아야 돼. 겨우 충격에서 정신이 깨어난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그 여자와 전 남편을 향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잔 이제 더 이상 입을 열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서서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술기운이 오른 제 친구들은 붙잡고 있던 그 여자의 전 남편을 향해 테이블 위에 맥주를 전부 들이붓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마. 뭘 하지마, 이 벌레 같은 자식아. 사내 자식이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여자한테 사기로 돈을 벌어오게 하냐?
저 여자나 너나 아주 잘 어울리는 환상의 짝꿍이다. 신나게 맥주세를 받은 그놈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비명만 질러대더군요. 그리고 제 여자 지인 몇몇은 그 여자를 향해 눈알을 부라리다 서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 오지 마. 야, 윤미영. 넌 우리 여자의 수치야. 어디 감히 신성한 결혼을 이런 식으로 더럽히고 모욕해? 야, 내가 왕년에 팔씨름 좀 했거든? 어디 그 힘으로 머리털 한번 죄다 뽑혀볼래? 얘들아, 너희들 내 친구들이잖아. 나 좀 도와줘. 친구 누가 친구야? 이봐요. 그쪽 우리 돈 주고 고용했잖아. 에이, 짜증나 진짜. 아무리 돈 벌자고 하는 하객 알바라지만 하필 저딴 여자 하객으로 고용될 게 뭐야? 재수없게. 야, 우린 그래도 할 일은 마쳤으니까 미리 지급한 알바비 돌려달라고 하기만 해. 선불로 받길 잘했지. 하마터면 우리 알바비까지 뜯길 뻔했네. 다들 가져. 겁에 질린 그 여자에게 제 지인들은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잔 한심하게도 자신이 고용한 하객 알바들을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 누가 그 여자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황당해하며 그 광경을 지켜만 보던 그들은 그 여자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은 뒤 모두 돌아가 버렸어요. 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며 이를 갈았죠. 야, 윤미영. 내가 살면서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봤지만 너랑 저놈처럼 쓰레기 냄새가 풀풀 나는 인간들은 처음 본다. 인생 왜 그렇게 사냐? 나 같으면 창피해서 고개 들고 밖에 싸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 경고하는데 오물 냄새 나니까 너도 저놈도 밖에 얼굴 들고 다니지 마라. 알았어? 피로 연장의 분위기가 워낙 험악했기에 그 여잔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그 여자와 전 남편의 눈치를 보다 냅다 손잡고 줄행랑을 쳐버리더군요. 제 친구들은 그 연놈의 뒷공문을 향해 끝까지 어마어마한 욕을 퍼부어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후 전 신혼여행도 취소하고 결혼식장에 와주신 모든 하객들께 사과하며 축의금을 돌려드렸고 감사하게도 모두 제게 손가락질이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죠. 저도 저지만 친척들께 망신을 당한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는데 부모님과 동생은 오히려 저를 안고 하늘이 도왔다며 위로해줬어요. 우리도 그 기집애에게 너무 화가 나고 창피도 했다. 하지만 정말 이건 조상신이 도운 거야. 그 고마운 사람 아니었으면 정말 더 큰일이 날 뻔했잖니. 무엇보다 우리에게 미안해하지 마라.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 아니니. 에휴, 딱한 우리 아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게다. 그런 부모님의 말씀처럼 저는 제 인생을 구해준 민철 씨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때문에 이후 민철 씨를 만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사례도 했어요. 민철 씨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 끝내 민철 씨 주머니에 돈을 밀어넣었죠. 그 여자 때문에 피해본 돈도 아직 못 돌려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무엇보다 제 인생을 구해준 은인에게 아무런 보답도 못한다면 제 마음에 큰 짐으로 남을 거예요. 결국 제 사례금을 받아준 민철 씨는 축 처진 어깨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의 주인공이 제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철 씨가 한층 더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 전 신혼집으로 구했던 집도 다시 내놓고 그 여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 여잔 그제야 저를 찾아와 싹싹 빌더라고요. 나 이미 이민철 그 사람한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산더미야. 오빠도 알잖아. 그 와중에 오빠한테까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면 나 진짜 힘들어져. 왜? 민철 씨한테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뻔뻔하게 굴었다면서? 그런데 뭐가 힘들어져? 아, 역시 너 다른 곳으로 빼돌려 둔 돈이 있었구나. 그거 들킬까봐 이러는 거야? 저는 그런 그 여자를 은근하게 떠봤습니다.
제 예상이 맞는지 역시나 그 여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야, 잔말 말고 위자료 지급한 적 나오면 또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돈 내놔라. 그리고 민철 씨한테도 있는 만큼 돈 다 토해내. 모자란 돈은 벌어서라도 다 갚고. 돈이 있다고 해봤자 진짜 쥐꼬리만큼 있어. 애 아빠 빚 갚는데 돈을 다 썼단 말이야. 그리고 오빠, 사실 우리 애가 아파. 그래서 그런 내키지 않는 사기를 쳤던 거야. 우리 애부터 살려야 하니까. 그래? 그럼 애 병원 어딘지 알려주고 그동안 애 병원 수납 기록 같은 거 다 떼어와봐. 그 와중에 한심하게도 그 여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들더군요. 그것도 자기 애를 팔아서요. 전 역시나 다시 말문이 막힌 그 여자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자식까지 팔아서 그렇게 살고 싶냐? 야, 내가 본 적 없는 네 애를 위해서라도 충고하는데 애 인생까지 더 망치고 싶지 않으면 너도 그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말라고, 이 인간 말종들아. 그리고 민철 씨는 네가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못 찾았다지만 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아낼 거야. 만약 돈이 없으면 벌어서라도 내놓고 민철 씨 돈도 갚어. 안 그러면 나 돈을 떠나서 평생 너 따라다니면서 복수하고 괴롭힐 거야.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 어디 네 인생 여기서 더 말아먹고 싶으면 해봐. 진짜 뭐 저런 독종이 다 있어. 내가 혹을 고른 줄 알았더니 완전 꽝이었잖아. 짜증나 진짜. 제 으름장에 그 여잔 인상을 있는 대로 구기더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후 그 여잔 제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고 민철 씨에게도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의 금액을 토해냈어요. 역시나 어딘가 빼돌려둔 돈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제 결혼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중매쟁이를 찾아가 따지니 그 중매쟁이도 그 여자에게 속았던 거더군요. 하지만 그 일로 그 중매쟁이의 평판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는 말을 저는 괜히 제게 미안해하던 선배에게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과거의 충격과 아픔을 이겨내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전 그때 신혼집을 다시 팔았던 돈으로 멋들어진 제 치과도 개업했답니다. 때문에 요즘엔 치과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정신없는 매일을 보내고 있어요. 부모님과 동생은 그런 제가 혹시 아직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봐 걱정하지만 전 이젠 정말 괜찮습니다. 이것도 다 제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고난이 닥쳐올지언정 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나갈 생각이에요. 그런 제 삶에 대한 태도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최고의 자산이니까요. 저는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와 민철 씨는 끝까지 덜 받은 돈을 그 여자에게서 받아내고자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으로요.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 돈을 더 받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아직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 제 사연이 멀리 퍼져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저와 민철 씨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프게도 워낙에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 결혼 전 어느 정도의 뒷조사는 필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중해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 모두 결혼 전엔 신중의 신중을 반드시 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